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수업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보는 주간 행정학 그 8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이제 조직이론 3번째 시간이죠. 많이 긴 내용들이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하느라 좀 분주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관련한 이야기들도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로 조직 관리론 중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열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을지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제시가 된 만큼 그 내용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특성론의 관점이 비판을 받은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리더십과 관련한 이론에는, 그러니까 리더십의 근원, 원천, 이것을 따지는 데는 이제 3가지 이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특성론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외에 이제 뭐 행태론이라든지 상황론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특성론, 자질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특성론과 자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등장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어요? 이게 범주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많은 내용들, 교재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연구할수록 리더의 특성이 점차 증가되어 연구가 복잡해진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범주화가 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성공한 리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리더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성공이고 어디부터가 성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공이냐 아니냐를 이제 논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좀 불분명하다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리더의 특성은 당면한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십에 대한 특성론이나 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조직 체계 말고 그 외적인 상황 논리를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단일적 자질을 구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특성론 가운데에 이제 단일적 자질론에 대한 내용이죠. 이 특성론의 관점에서 단일적 자질론과 그다음 성좌적 자질론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일적 자질을 구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단일적 자질론이고, 성좌적 자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질이 서로 모여서 리더의 특성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특성론의 관점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아닌 것은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특성론의 한 범주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론의 한계다, 뭐 특성론의 비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1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번스의 리더십 중 변혁적 리더십과 연관된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관 요소가 4가지 요소가 있고, 그것이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그 다음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된 요소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는데,
자, 1번.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하는 등 리더가 부하를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나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자기를 이렇게 알아줄 거고 알아주고 그 세심하게 신경 쓸 거라는 어떤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리더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배려를 해주게 되면 이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조직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공감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영감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죠. 공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리더의 마인드를 이 부하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부하가 일을 할 때 리더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주인의식도 좀 함양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나 그런 뭐 도전 이런 것들을 좀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이제 영감적 리더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여기서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히 표명하여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다음 4번. 지적 자극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최선이냐? 요거를 항상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지적 자극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는 이제 지금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적 리더십, 지적 자극으로 나왔지만 공감적 리더십이라는 건 없다. 공감적 리더십에 지금 나와 있는 2번의 설명이 영감적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 두시고 2번의 정답은 2번으로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은 분명하게 조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상 문제에서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변화에 대한 개인적 저항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저항도 있고 조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저항도 있다. 그래서 그 저항 원인도 이제 개인적인 원인과 조직적인 원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기억부터 지금 비읍까지 6개의 내용 가운데 이제 개인적 차원의 개인적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보시죠.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익숙해진 습관. 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익숙해진 습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음 니은 조직 문화나 규범의 변화 제약.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규범 자체가 이 변화를 조금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변화를 추구하는 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직적 차원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틱은 선택적 정보 처리 경향. 그랬는데 이 선택적 정보 처리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인지적인 특성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쓴소리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쓴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걸러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쓴소리인데
이런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개인적인 원인에 해당이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리을입니다. 조직 내부 전문가들의 전문성 위협.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조직적인 저항 원인, 조직적 원인 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 내부의 어떤 와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부분들은 조직 차원에서 변화를 저항하게 하는 모습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음. 기존 보수 감소를 유발하는 변화. 그랬습니다. 교재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제 기존 보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기존 보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겠죠. 보수가 이제 감소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더 많이 좀 저항이 촉발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음도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개인적 저항 원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 다음 비음. 기존 권력 관계의 위협. 이거는 조직적 차원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 저항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라라 그러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익숙해진 습관, 기업과 선택적 정보 처리 경향, 디귿, 그리고 기존 보수 감소를 유발하는 변화, 미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니은,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적 저항 원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저항 원인과 조직적 차원의 저항 원인 분명하게 좀 정리해 두시고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 전달의 장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의사 전달의 장애 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일 처음 나왔었던 게 이제 매체 불완전성이 있었습니다. 뭐 문법의 오류라든지 맞춤법이 틀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지각의 차이나 착오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환류가 차단이 된다든지, 또 과다한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고, 또 상황과 관련된 장애들이 있었죠. 뭐 시간의 압박이나 비언어적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권력 지위 역할과 같은 개서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전달의 장애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봤을 때 1번 매체 불완전성, 2번 시간의 압박 다 맞는데, 이제 과다한 환류, 환류가 과다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죠. 사실 환류는 있으면 있을수록 의사 전달에 어떤 오류를 잡을 수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과다한 정보가 이제 문제가 되고 환류의 차단이 문제가 된다. 요걸 이제 여러분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비언어적 정보 같은 경우에 뭐 인상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 전달의 장애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언뜻 봐가지고는 되게 그냥 다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걸러내실 수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요인들, 어떠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릴게요. 4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프렌치와 라벤이 구분한 권력 유형 중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에 의해 형성되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프렌치와 라벤은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요것을 두고서 5가지 유형의 권력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전문적 권력, 그리고 준거적 권력,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권력을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가운데서 문제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권력.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알아. 그래서 축구 경기 관람할 때 뭐 이렇게 조금
뭐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해설자 해설보다 이제 그 사람 말 조금 더 듣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 가치를 두고 있는 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해박하고 좀 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권력들, 이런 권력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전문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이 이제 여기서는 3번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준거적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준거적 권력은, 자, 자신보다 뛰어나서 닮고 싶은 마음이 드는 어, 롤모델들에게 갖는 어떤 롤모델들에게 주어지는 부여되는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준거적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전교 1등이 무슨 참고서 보는지, 뭐 어떤 학원 다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2번의 보상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보상을 갖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보상 지급력이 되는 저 사람하고 일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뭐 대우받을 수 있어 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뭐 실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부여가 되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합법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여되는 권력이죠. 굉장히 이제 좀 노마티브한 그런 권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나오면 이제 강압적 권력이 있죠. 프렌치와 라벤의 권력 유형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야?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함부로 놓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무서움 때문에 나타나는 권력을 우리는 이제 강압적 권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이제 전문적 권력,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프렌치와 라벤이 구분한 권력 유형의 각각의 내용들, 5가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갈등에 대한 관점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갈등에 대해서는 뭐 전통적인 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즘의 견해까지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전통적인 견해 같은 경우는 갈등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그래서 갈등은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 이후에 70년대까지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행태주의적 견해가 있었죠. 이 행태주의적 견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지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갈등의 역기능을 좀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갈등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개념이고,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이 갈등 자체를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들이 좀 많죠. 그래서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서 이제 갈등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조금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또 갈등의 상황들, 그러니까 어떤 불리한 상황을 내가 감수함으로써 그 감수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어떤 쇄신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갈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갈등은 비정상적이며 탈선적인 것이다 라고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 전통적 견해의 개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 견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2번. 갈등은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꼭 있다. 꼭 있다. 갈등이 없는 상황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행태주의적 견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이제 입장이 좀 다르죠. 다음 3번. 갈등은 조직 불안을 조성하고 쇄신과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도 이제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집단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갈등의 제거가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갈등의 제거가 바람직하다라는 것, 갈등의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전통적 견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제외한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전통적 견해의 내용이 되겠고 2번 하나만 이제 행태주의적 견해의 입장이다. 물론 행태주의적인 견해에도 갈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제 제거할 수가 없고 또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와는 조금 다른 측면들도 있어요. 그 갈등의 순기능적인 측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태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견해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은 토마스의 갈등 관리 방안이다. 이 중 자신의 욕구에 비단정적인 방안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이 토마스의 갈등 관리 방안은 우리가 그 교재에 이제 뭐 그래프로도 표시를 해 드렸었어요.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5가지 유형의 이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도 관심이 없고 상대방의 욕구에도 관심이 없는 상황은 이제 회피하는 경향들을 보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에만 단정적으로 관심이 있고 상대방의 욕구에는 비협조적인 상황은 이제 경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고 반대로 상대방의 욕구에는 협조적이면서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비단정적인 상황은 이제 수능으로 나타난다.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난다. 다음에 자신의 욕구에도 단정적으로 관심이 있고 다음에 상대방의 욕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협조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서로 윈윈 하자라는 입장에서 협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욕구나 상대방의 욕구가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서 완전히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할 수 없고 상대방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반반 중간선에서 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들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의 유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비단정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떠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비단정적인 요소를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회피와 수능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쟁과 협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정적인 형태인 거고, 회피와 수능은 비단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타협은 이제 중간적인 상황이니까, 뭐 이두저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비단정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을의 회피와 미음의 수능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리을, 미음. 이 2가지로 정리를 해두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목표 설정 과정에서 개인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조화시키는 모형은 그랬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조화 방안.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방향이 서로 다른 상황이든지 관심이 없던지 뭐 다음에 연관이 조금 있던지 일치하던지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했었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인 목표 달성과 조직 목표 달성 간의 이 함수 관계 요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네 가지 모형이 나왔었어요. 교환 모형, 교화 모형, 수용 모형, 통합 모형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 일단 1번의 교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 조직이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해서 조직 목표에 기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조직 목표에 기여하며 개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조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이러한 형태의 유형이 이제 교환 모형이 되겠고 교화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설득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뭐 감동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조직 목표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 목표 안에 개인 목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개인의 목표도 덩달아서 달성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통합을 해가지고 조직 목표 달성에 이제 기여하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통합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화 모형과 수용 모형을 이제 적절히 섞어서 이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동시 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그러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개인 목표 달성을 조직 목표 설정 과정에서 개인 목표 달성을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형은 여기서는 이제 수용 모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정보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기존의 계층 구조가 이제 좀 깨지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구조가 강조가 되다가 이제 수평적인 구조가 강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계층 단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중간 관리자가 줄던지 아니면 하위 관계가 줄던지, 하위 계층이 줄던지 이러한 기존의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이제 변화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시민의 참여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보시죠. 기존 피라미드 구조가 변질되어 중하위 계층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기존 피라미드 구조가 변질이 되는 건 맞아요. 변질이 되는 건 맞는데 중하위 계층은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기존의 피라미드 구조가 좀 납작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던지 종 모양으로 바뀌던지 또 뭐 모래시계 모형, 역삼각형 모형, 마름 목골 모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양태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층이 줄던지 아니면 하위 계층이 줄던지 이러한 모형들이 나타난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은 여기서는 바로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사결정이 분권화되고 분권화된 과업 수행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높아져 인력 및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이제 행정정보가 가져다 주는 경제성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전자민주주의에 의해 시민의 행정참여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이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이제 행정정보가 가져다주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대체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형태. 이것이 이제 지금 행정정보화가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9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번이 정답이 된다. 중하위 계층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행정정보화의 역기능 중 정보 파놉티콘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정보화의 역기능 가운데서 이제 정보 파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느냐면 이 정보 파놉티콘은 이제 시민에 대한 통제, 감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국가 권력을 쥐인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시민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였잖아요. 여러 개의 이 감방을 간수 한 사람이 감시하는 체계. 그래서 간수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여러 개의 방을 이제 원형으로 둘러서 그 간수 한 사람이 한꺼번에 그 감방들을 전부 다 관리하도록 하는 이러한 통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자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전자 파놉티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번. 불필요한 정보나 거짓 정보의 양산으로 피해를 유발한다 그랬는데 불필요한 정보나 거짓 정보의 양산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이거는 정보 공해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그 다음에 헛소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유발이 되는 건 이제 전자 파놉티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짓 그 정보 공해. 그래서 이 인포데믹스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2번. 전자전제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제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통치하는 이러한 형태. 예전에 이제 절대왕정 시대 생각하시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3번.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되면서 권력기관이 개인을 쉽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스마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조금 앞서가는 그런 내용이다. 지금 아직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다음 4번. 2007년 도입 시도되었던 전자주민등록증이 이에 대한 국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왜 국민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자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민등록증에 IC 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그 안에다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자 파놉티콘과 같은 그러한 우려들을 씻을 수가 없다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반대가 있어서 도입이 무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10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10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주간행정학 8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됐는데요. 문제 내드리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해설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매주 올라오고 있는 문제들이나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활용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걸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서 막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그 체킹이 되고 있는 조회수의 내용들을 보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한 반수 이상 정도는 어, 좀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당부를 조금 부탁의 말씀을 하나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관행정학의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셔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조금 개별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강요는 아니고, 어,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뭐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조금 이제 난이도도 조금 조정을 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공개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게 카카오톡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뭐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풀었다, 1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다, 이런 정도 좀 알려주시면 이후에 계속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아야 저도 수업을 준비하는데 참고를 많이 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니까는 막 1시간 넘게 막 수업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꼿꼿하게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되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60분 넘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버틴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텐데, 괜찮은지 뭐 이런 거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달할 내용들은 많고,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든지 또 이 주간행정학을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필요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디오로만 만나고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측면들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얼굴 드러내고 얼굴 보여드리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조금 더 나아지는, 여러분의 실력만큼이나 차츰차츰 나아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주간행정학 8번째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치지 않으셔야 돼요.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날씨도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수험 준비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이제 조금 더 좀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이제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